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세상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멋지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대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걸 좋아하죠. 특히 위계와 권력 서열이 있는 곳이라면 위계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좋은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소수와 약자가 목소리를 내는데 거리낌이 없고 그 목소리를 다수와 강자가 잘 경청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주 근사하겠죠. 위계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우리 모두는 약자이며 소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소수이며 약자의 이야기를 말하기 좋아하는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아름다운 청년 천현우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말하기 싫어하는 천현우 작가 나왔습니다. 말하기 싫어하세요? 제가 말주변이 굉장히 없고 어눌한 편이라 가지고요. 와,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니 이렇게 천현우 작가님은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밑밥을 상당히 많이 까시는구나. 근데 말을 하는 거 절반을 들어보시면 이제 근데 뭐 이런 추임새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이거든요. 말을 해야 어쨌든 간에 세상이 바뀌고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하면 말을 덜하고 최대한 글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말로 해야만 전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계속 떠들다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건데 목소리가 좋다는 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듣는 제 목소리는 굉장히 형편없거든요. 제가 녹음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의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네. 뭐야 생각보다 중후하잖아. 좀 떠들어도 되겠는데? 어머? 그럼 자신감을 북돋아드릴게요. 네. 약간 섹시하세요. 목소리가 힘이 있고 원래 중저음 목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발음 발성이 좋으셔서 놀랐습니다. 사투리가 없는 걸로도 좀 많이 놀라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일단 우리 천 작가님 겸손은 전혀 없으신 분이라서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농담입니다. 저도 친해졌다고 이제 농담도 조금 하네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5시간에 걸쳐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이야기 쇠밥일지를 중심으로 작가님과 육성을 통해 지역 청년 노동자의 삶과 직장,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전혀 좀 새로운 시간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천현우 작가님은 좀처럼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책을 통해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소중하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천현우 작가님을 통해 육성으로 듣는 건 더욱 소중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하고서 천현우 작가님께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지금부터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니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쥐어짜서 들려주세요. 예, 마른 걸레 쥐어짜기죠 전형적인. 그래서 마련한 겁니다. 쇠밥 일지에서 못다한 이야기 파트 1. 파트 1이라는 건 파트 2와 3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사실은 못다한 이야기라고 해놓고 네. 가난과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가난과 어떻게 싸워가지고 극복을 하셨어요인데 저는 또 따로 마냥 버티고 무신경하게만 살아가지고서는 이게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 삶이 어떻게 하면 덜 불행해질 수 있을까? 불행을 덜어가는 방식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제가 보게 된 것들, 이제 듣게 된 것들이 라디오를 맨날 듣다 보니까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이라는 이제 그 프로가 따로 있었어요. 네. 그걸 들으면서 행동경제학이란 학문이 있었네? 이완배 기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적이신 분이고 행동경제학 자체를 이제 주류경제학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이 인간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학문인데 거기에 반발하시면서 행동경제학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이거 그냥 굳이 사회 전체에 적용시키지 뭐 않더라도 네. 나한테 나한테 적용시켜 볼 수 있겠는데 이거 자체를? 그렇죠. 일종의 진화 심리학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인간과 생물의 진화가 필연이라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진화하고 변화했을 거라는데 진화 심리학을 보면은 정말 제멋대로다. 행동경제학도 약간 그런 비슷한 성향이 약간은 있죠. 이 행동경제학 들으면 들을수록 딱 하나거든요. 인간 생각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음. 쓸 때는 정말 터무니없게 이상하게 쓴다. 비합리적으로 쓴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체제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물건의 가치라는 거, 사람의 가치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갑자기 행동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천윤 작가님께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셋밥일지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했더니 제목을 써주셨는데 큰 제목이 있죠. 셋밥일지에서 못한 이야기 파트 1. 나는 어떻게 가난과 싸웠는가. 나는 어떻게 가난과 싸우는 것만 듣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무슨 뭐 가난 극복 간증기 같은 느낌일까 했는데 그 소제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제목이 첫 번째가 멘탈 호신술. 아니 멘탈 호신술이라는 게 있습니까? 멘탈 호신술이 그러니까 나는 행복 약자기 때문에 행복이 잘 오지 않아요.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은 네, 잠깐만. 불행이 올 텐데 잠깐만요. 뭐 경제적 약자 이런 게 아니라 행복 약자요? 네 기본적으로 행복 미치겠다. 약자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다가올 이 불행들 주로 가난에 의한 불행들일 텐데 채무로 네. 인한 불행들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덜 아프게 받아 넘길 수 있나. 피해를 아예 안 보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죠. 유연하게 잘 받아 넘길 수 있는 것들 뒤이어 할 말들은 행동경제학 얘기인데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라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네. 힘들 때 SNS에 안 쓰는 거요. 아 그게 도움이 됩니까? SNS에 글을 쓰게 되면은 네. 불행을 더 과장하게 돼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냥 아, 왜냐면은 불행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굉장히 그 효율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개미 그걸로 치면 개미 먹이를 개미지요? 주잖아요. 사탕 같은 걸 딱 떨궈 놓은 건데 사람들이 그러면 불행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네. 위로를 해주고 이러는데 네. 그러다 보면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더 많은 개미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그리고 개미를 끌어모으기 위해 사탕을 더 많이 투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늪에 빠지는 거죠. 아니 갑자기 저도 약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도 최근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들이 힘들어 운동하고 싶어 자고 싶어 이런 것만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투정인데 이게 투정 이상의 이제 불행을 전시하기 시작하면은 이해는 해요. 당연하지만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틱한 불행을 전시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들보다 더 과장해서 여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어이쿠 또 하나 깨달음을 얻게 되네요. 조금 전에 소제목들을 말씀드린 거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 소제목만 보면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작가님이 행동경제학을 말씀하셨고 근데 보내주신 소제목의 첫 번째는 멘탈 호신술, 두 번째가 행동경제학, 그리고 그 다음이 결핍 관리학이라는 중제목을 달고 터널링 이펙트, 가난이라는 결핍을 어떻게 관리할까. 아니 이 제목들만 보면요 약간 느낌이 이 사람 코인 파나? 약간 그 사자들 자기계발서 느낌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그 자기계발서에서 쓰는 내용들은 극복하는 과정들이 되게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라란 지시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일상에 적용시켜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 꽤 그냥 버텨볼 만하더라. 뭐 이런 것들인데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사람의 견해로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네, 최윤 작가님이 실제 불행을 극복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인 거죠. 우선 멘탈 호신술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 있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제가 임의로 명명한 건데 이제 결핍을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불행을 잘 관리하고 행복이 올 때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얘기하면은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지 이걸로 빠져드는데 인간은 보통 제일 싫어하는 게 정해져 있고 제일 좋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뭘까요? 당연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엄청나게 세게 받아들이죠. 아하, 네. 이익보다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잃을 때 잘 잃어야겠죠. 그리고 정작 이익에는 둔감한데 우리가 월급을 그렇게 쎄빠지게 벌었는데 우리 월급 통장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유리지갑 뭐 등등등 하면서 온갖 폄하를 다 하잖아요. 뭐 월급은 통장을 스치울 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월급을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찮게 생각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월급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총포함인 거죠. 들으면 들어도 흥미진진하네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생각을 정리할 때 뭐가 그러면 나한테 가장 부족했을까 그 당시에 돈. 이거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돈이죠. 당연히 돈. 네, 결핍 요소는 결국은 돈이고 네. 언제나 돈은 부족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돈을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고 신중히 쓰기 위해서는 소비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네. 자 소비의 기준은 뭘까? 당연하죠. 돈이 없으니까 최소 사용 최대 행복. 그러니까 최대 효용을 노리는 거 여기까지는 굉장히 일반론이고요. 가성비. 근데 적은 돈으로 많은 행복을 얻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를 먼저 토마봐야 되는데 심지어 PD님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네. 다 이 얘기 한번 645. 세금 다 떼고 네. 20억 로또 당첨되면 뭐 할래? 네, 645. 네. 네. 로또 20억 당첨되면 투자해야죠. 그러니까요. 막 부동산 하겠다부터 해가지고 멋진 차를 사겠다, 뭐 해외로 뜨겠다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질문 대답을 한 100번 넘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로또를 많이 긁기 때문에 다 로또 행복회로를 돌려요. 아,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였군요. 매우 일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는 게 멋진 차 타겠다, 해외를 뜨겠다, 투자하겠다는 뭐 딱 느껴지는 게 패턴이 너무 심각하다. 변조가 없다. 변주가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겠죠. 이게 그냥 딱 두 가지 틀밖에 없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더 굴리겠다. 혹은 뭘 사서 내가 그 체감을 얻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탕진잼. 예, 여기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쓰는 일에 되게 무신경하다 사람들이. 그런가요? 쓰는데 되게 무신경하다.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돈을 잘 쓰면 적게 벌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제 얘기는 그 1,000원의 밥상을 차리고도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네. 이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덜 불행하게 쓸 수 있느냐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덜 불행할 수 있는가?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의문을 행동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작은 돈도 진짜 잘 쓰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네. 돈을 알아야 됩니다. 아, 점점 혼돈으로 빠집니다. 네. 이거 사짜 경제학 강의처럼 돼가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행동경제학을 이제 하면서 가장 먼저 봤던 게 당연하지만 우리의 베스트셀러 넛지거든요. 네. 넛지로 유명한 리처드 탈러가 행동경제학의 대가 중 한 명입니다. 대가죠. 노벨상 수상자고요. 네,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2017년에 넛지에서 나온 이론으로 그 노벨상을 탔었는데요. 행동경제학으로 이미 노벨상을 타신 분이 있어요.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그리고 아모스 트버스키라고 고인이 됐습니다. 네. 노벨상 시상을 보지 못하고 이게 2002년에 전망이론을 발표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이제 이 전망이론 얘기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유명한 얘기죠.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네. 확실하게 90만 원을 얻는다. 네. 두 번째, 90% 확률로 100만 원을 얻는다. 뭐에 걸어 보시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저였다면은 90%의 확률로 100만 원을 얻는 데에 걸었겠는데요. 저는 지금 확실히 90만 원을 얻는 데에 겁니다. 저도 걸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거는 주식을 해본 분이면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확률은 확률일 뿐. 이 수익은 확실한 게 제일 좋은 것. 그럼요. 근데 가지아를 외친 사람들은 여전히 있죠. 근데 아무튼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90만 원을 얻는 걸 택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뒤집어 보죠. 자, 두 번째 질문. 확실히 90만 원을 잃는다. 네. vs 90% 확률로 100만 원을 잃는다. 어디에 걸어 보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20년 전에 저라면은 90%의 확률로 100만 원을 잃는다를 고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실을 줄이겠습니다. 확실히 90만 원을 잃는다에 걸겠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통계를 때려보고 실험을 다 때려봐도 대부분이 이제 90% 확률로 100만 원을 잃는다를 택해요. 질문이 바뀐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는 손실을 되게 피하고 싶어 하는데 네. 최대한 원금 회수에다가 목을 매달게 되는데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반대여야 맞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 편향이 있는 거고 주류 경제학에선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런 선택 편향을 설명한 게 바로 전망 이론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닌 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실을 잃을 때도
확실히 90만 원을 잃어 90%의 확률로 100만 원을 잃는다는 건 10%의 확률로 조금도 안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히 90만 원을 잃는다고 한 거는 주식을 오랜 동안 해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식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배워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장기 투자이며 이익률 최대화 생각하지 말고 손실률을 최소화할 방법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격언이 대부분 지키지 않죠. 근데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그것 때문이에요. 단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장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저 같은 선택을 하실걸요? 그러니까 거의? 인생도 장투하자라는 느낌의 그 얘기를 쭉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데니얼 카너먼의 행동경제학 창시자로 더 유명해요. 동시에 이번에 하시는 것 중 하나가 긍정심리학이라는 것들을 또 연구를 따로 하세요. 카너먼은 되게 생각이 많고 되게 불행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늘 느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긍정심리학을 왜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빠졌는지를 고민을 해보면은 네. 어렴풋이 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20대를 빚더미 안에서 살았고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편이었다가 최근에 갚았는데 지금 다 갚으신 거예요? 다 갚았죠. 그 근데 다중채무를 네 어떻게 세상에. 다 갚아냈는데 일단 이거 축하드려야 돼. 박수칩니다. 좀 한참 늦은 축하긴 하지만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때 빚 갚아 나갔을 당시에 그렇게 막 크게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그때 너무 힘드셔가지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어서 불행하다고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거 아닐까요? 뭐 둔감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네. 제가 행동경제학을 알고 나서 불행하면 내 불행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각자의 해답을 찾잖아요. 종교에서 찾는 분들은 이제 마귀들이 있고 마귀들이 너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혹은 가끔씩은 내가 너네가 어떤지 지켜볼 거야 하면서 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는데 시험에 빠진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내 불행이?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행동경제학에서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어렵지만은 늘 말하지만 불행을 회피하는 방법은 많이 알게 됩니다. 덜 불행해질 수는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불행의 근원이 대부분 돈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건 뭐 자본주의사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체제건 대부분의 불행은 결핍에서 시작하니까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방침이 정해지면은 네. 자기 돈을 좀 자기 입맛에 자기 행복에 잘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나아가서는 네. 자기를 어떻게 운전할지를 방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무장 자체를 저는 멘탈 호신술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한 방식을 멘탈 호신술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잠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근데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 자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멘탈이 엄청나게 원래부터 강한 사람 아닙니까? 뭐 그 요즘 미라클 모닝 하면서 또 루틴 열풍이 불잖아요. 네. 뭐 한쪽에선 또 루틴 열풍을 보면서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이런 얘기들로 막 왕왕 하는데 루틴을 지속하는 것도 루틴이고요. 루틴이 망가지는 것도 루틴이 아닐까요?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네. 어느 정도는 이게 맞는 말이고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 루틴 열풍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막 그 사용되는 언어인데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루틴을 어떻게 적용해 시켜볼까? 그쪽에 더 가까워요, 제 얘기는. 여기서 또 작은 깨달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성공, 행복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보다 덜 불행할 수 있는 방법을 뭐든지 찾아보자. 길을 쓰고 찾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으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물론 다들 각자의 뭐 행복이나 불행 이 척도가 달라가지고 네. 일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만약 엄청 가난하고 엄청 불행한 분들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막 너네가 노력하지 않은 거니까 이게 다시 또 이 열풍이더라고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예, 네. 그게 와리가리 하는데 네, 그게 네. 아니고 현실적인 플랜, 내 마음을 진짜 한번 딱 뚫어다보고 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이렇게 딱 터봐보자. 뭐 이런 알겠습니다.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불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장치로서 멘탈 호신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천원 작가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멘탈 호신술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돈이건 애정이건 여러분에게 결핍된 것이 있다면 결핍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죠? 결핍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네. 가난이라는 결핍이 생겼을 때 네. 돈으로 당연히 치환하죠. 모든 문제가 돈만 있으면 당연히 다 끝날 거야. 상당히 많은 게 해결되죠. 그쵸. 근데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돈을 쫓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신경을 못 기울이면서 사실 누수가 발생하는 이게 진짜 불행이거든요. 돈을 막 쫓다 보면은 인간관계 절단나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만 신경이 기울여져 있으면은 그렇게 다른 곳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당연하지만 자기 삶에서 극도로 부족한 지점이 생기면은 그쪽에다가 시선이 꽂힙니다. 주의가 뭐 산만하다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인간 본성을 터널링 이펙트라고 하던데 시야가 좁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 샌딜 몰레이너선과 엘다 샤퍼의 공저에서 나오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올해 안 봤더니 이게 책 이름 과 작가 명도 막 헷갈리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 진짜 강의라거나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람이 결핍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면 그 부분만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말에게 안경을 씌워서 앞만 보게 하는 것. 혹은 사람이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밖에 안 보일 테니까 그 출구만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터널 이펙트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터널링 이펙트가 그러니까 돈만 생각했었는데 모든 곳에다가 다 적용된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흔히 엄청 많이 쓰이는 걸로 미네소타 기하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심리학 실험들이 20세기에 행해졌던 심리학 실험들을 보면은 다들 반일인적의 표현이 많긴 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죠. 이게 전쟁이 냉전 시기 때 뭐 이럴 때는 사람의 가치가 정말 쌌다, 인권의 가치가 정말 낮았다라는 걸 많이 깨닫는데요. 이걸 보면 미네소타 기하 실험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6개월 동안 평소 먹는 음식량의 딱 절반만 줍니다. 쫄쫄 굶기는 거죠,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쫄쫄 굶겨놓고 이제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막 이상 행동이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이 말씀을 드려드릴 그때 이 실험을요 진짜 진지하게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인권이고 뭐고 없던 시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감금 상태였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무슨 제3국 이런 데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엄연히 미국 본토에서 심지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이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그 20세기 이런 터무니없는 실험들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소련도 신흥하게 벌어졌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이런 극단적인 실험의 원조는 영국이죠. 이때 근데 진짜 과학 우선주의라는 게 되게 많았는지 막 보면은 검증도 안 된 약물 같은 것들을 막 시중에 팔고 그러는 것들 되게 많았더라고요.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미국은요 핵폭탄 다양하게 실험했잖아요. 그때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 전 세계 널리 계몽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병사들 있는 상태에서 핵폭탄 터뜨리고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폭당하고 방사능 후유증으로 피폭 후유증으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 지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6개월 동안 평소 먹는 음식에 칼로리 절반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 반인륜적인 실험을 쫙 지켜보면은 뭐 첫 번째로는 배식이 막 1분이 늦어지면은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파블로프의 개실험과 비슷한데 배식이 늦어지면 발작을 해요. 당연히 발작을 할 수밖에 없고 먹을 때는 그 먹을 때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화 나누면서 밥 먹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식판을 핥을기세로 막 엄청 빠르게 먹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밥을 뺏길까봐 혹시라도 몰라서 주변을 경계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계속 거리를 벌려서 밥을 먹어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그건데 편식 습관이 사라져요.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편식이 있던 사람들도 막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영양을 섭취하려고 식판을 막 혀를 핥는 거죠. 그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건 당연히 예상이 가능한 건데 문제는 이제 실험 끝나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후유증이 남아요. 남겠죠. 계속 남아가지고 메뉴판이나 요리책 같은 거를 막 사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놀랍게도 그 요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요리책을 막 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진로가 바뀌기도 합니다. 식량을 풍성하게 하는 식량과 가까운 농부가 되거나 요리사로 진로를 바꾸는 사람도 일반 있고. 사무직이었는데 갑자기 직업을 바꿔서 그리고 영화 볼 때 계속 하품하다가 갑자기 막 팝콘 먹는 장면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딱 동그래지는 등 그냥 삶 자체가 먹는 거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한 터널링 이펙트의 후유증인 거죠. 이게 터널 이펙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인간을 극도의 결핍 상황에 처하게 나면 그 결핍을 주게 된 원인에만 그리고 원인 해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터널 이펙트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사실 이 먹는 것만 그런 것은 아니고 돈으로도 인식을 하더라도 가난한 어린애들한테 동전 크기를 인식해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실제로 500원을 인식하면은 딱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을 할 거예요. 네. 그 친구들은 훨씬 크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물을 심지어 눈앞에다가 보여줘도 생각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그려요. 이게요, 원으로 작가님, 그려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의 그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에게 돈 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비싼 차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맥라렌이나 아니면 뭐 페라리 428 이탈리아 같은 거. 여러분 머릿속에 엄청나게 큰 차 같죠? 엄청나게 작고 차체가 낮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포르쉐가 정말 작고 귀엽다는 걸 전 서울에 와서 알았거든요. 아, 작고 귀엽더라고요, 되게. 아니 그래도 911은 포르쉐 911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차잖아요. 근데 어지간한 차 덕후들도 맥라렌을 실제 본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 맥라렌, 예, 그 네. 영국 차 브랜드 맞죠? 네.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작아요. 어... 차체가 낮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거의 롤스로이스급으로 커 보이잖아요. 인스타 사진으로밖에 못 봤으니까 당연하겠죠. 전혀 아닙니다. 그게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모든 종류에 적용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터널 이펙트까지 하니까 일부가 끝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군요. 네, 그렇죠.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게요. 와, 뭐 물론 듣는 분들이 재밌어하는 것과는 별개지만 일단은 뭐 주제 넘게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네, 2부에서 계속 이어야 되죠.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작가님, 우리가 일부에서 터널 이펙트라는 놀라운 심리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난이라는 결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링 이펙트라는 건 존재하는 건 알았어. 근데 네. 존재하면 뭐 할까라고 아는 건 아는데 극복을 그걸 해야죠. 뭐 어쩌라고라는 건데 이제부터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봐요. 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속성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한 곳에 꽂히면은 그곳에 시야가 몰린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만 찾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돈을 불러오는 이 가난이라는 것의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가난은 현대 사회의 모든 결핍 중에서 가장 혹독한 것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당연하지만은 예컨대 그 뭐 결핍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 시간 결핍, 뭐 약속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사실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를 수는 있어요. 약속을 몇 개 자르거나 컨디션 그러니까 혹은 이제 스케줄을 몇 개를 잘라낸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레벨이 아니지.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거, 돈이 부족한다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존재했던 그 수많은 체제와 시간들, 역사들 속에서 가난이라는 것, 즉 생존과 관계된 직결된 거지 않습니까? 생존이 위협받는 거니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렇죠.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게 요지인데요. 네. 뭐 다이어트 하다가도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영양 결핍 상태지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바쁘고 막 일이 빡빡하더라도 연차를 끊어보려고 하면 연차를 끊을 수 있거든요. 사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심지어. 그만두면 생계가 위험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로 빠져드는 건데. 그러니까요. 잠 많이 못 자면 또 수면제나 카페인을 털어놓을 수 있고 뭐든 다 선택은 가능한데 가난은 기본적으로 욕망과 현실의 제한 속에서 타협이 안 돼요. 그냥 안 되죠. 선택이 불가능한 소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재량으로 돌파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미 제약되어 있고 그래서 가난은 저주에 가깝고 저주는 계속해서 흙수저를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죠. 대물림 되기 제일 쉽다는 것. 부가 세습되는 것도 참 쉬운데 가난이 되물림 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이 흙수저들을 보면서 막 이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좀 못된 사람들이 네, 그런 냉소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냉소는 가난한 본인들, 흙수저 본인들이 가장 많이 해요. 가난하면 게으르다. 가난하면 절제력이 없다. 가난하면 막 자기 애를 막 다루고 막 그런다. 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왜 터널 이펙트를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지어 네. 이 얘기들이 건조하게 그러니까 말을 꺼내는 건 굉장히 나쁜 행위와는 별개로 네. 건조하게 통계로 보면은 이 냉소가 상당 부분이 옳은 분기에 증명이 됩니다. 이게 맞다는 걸 증명하는 통계가 있나요? 통계보단 실험이 맞죠. 네. 단어를 잘못 사용했는데 대본에 네. 실험을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요. 컨트롤할 수 없는 가난이 기본적으로 결핍을 부르게 되고 그렇죠. 결핍이 또 다른 결핍을 계속 불러일으키니 악순환이 있기 때문이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제 예시만 들어보자면은 네. 저도 대학교 때 공부에 집중을 못했어요. 돌이켜 보니까 자기 정당화가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공부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 집은 가난한데 생활비라고는 막 공장 알바로 벌어둔 게 딱 끝이니까 학비도 내야 되셔야 됐을 거고 생활비도 하고 그때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하루에 4,000원으로 버티는 차비를 포함해서 그러면 일단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엄청 제한되고 오로지 학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때 특히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사장을 잘못 만났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월급이 밀려가지고 학식 사 먹을 돈도 막 빠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라면을 막 옥션에서 한뜩 구매한 다음에 네. 학교에 아무도 안 오는 데다가 거기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걸 막 먹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없었나요? 너 컵라면 먹는데 나도 하나 줘 이런 친구도 없었나요? 한 개씩만 꺼내가지고 그렇게 올라왔었죠. 한 개라도 뺏기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좌석 버스가 타고 싶은데 너무 졸려가지고 좌석 버스 타고 편하게 가고 싶은데 못한 적은 너무 많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느 때는 네. 야수의 심장으로 학식 버스비로 학식을 산 다음에 창원에서 마산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고요. 창원에서 마산까지요? 네, 걸어간다고요? 네 걸어가면은 그게 딱 거리가 한 20km 정도 거기까지 그 직선 거리가 20km인데요. 20km를 걸어간대요? 그러면 행군 아닙니까? 뭐 제가 이렇게 장거리를 걸어본 경험이 하도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학식을 먹고 20km를 걸어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그냥 굶고 버스를 타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훨씬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사람이 그렇죠. 그 당시에 눈이 돌아가죠. 그렇죠. 밥 먹고 싶다는 생각에. 예. 그러니까 남들이 공부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을 때 오늘 저녁에는 얼마 써야 내가 내일 버스비가 안 밀리냐 막 이런 생각으로 계속 꽉차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부가 잘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근데 이 결핍의 경제학에서는 주의력을 지속하는 이 힘 그러니까 루틴 얘기하는데 루틴을 지속하려는 힘과 계획을 지켜나가는 의지 유혹에 막 저항하려는 이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는 척도를 네. 대역폭이라고 칭해요. 아하. 대역폭이라고 칭하는데 돈이 많으면은 이 네. 대역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아요. 네네. 근데 돈이 없으면 이 대역폭이 굉장히 쉽게 쪼그라들어요. 그렇겠죠. 이제 우리가 가난한 꿀벌과 부유한 말벌을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요. 잠깐만요. 다시요. 가난한 꿀벌과 부유한 말벌. 꿀벌이 가난한가요? 꿀벌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벌집하고 꿀벌집 한번 보셨어요 혹시? 그런 의미에서 네네. 그러니까 꿀벌과 말벌이 각기 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들과 들어가는 노력을 가지고 꿀벌은 가난하고 말벌은 여유롭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꿀벌 집이 그만큼 만들기 위한 시간과 정성과 자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꿀벌집을 보시면은 네.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예술품인데요. 이게 용접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벽의 각도가 정확히 이제 120도고 육각형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무게 분산에 가장 최적화된 도형. 허용 오차도 엄청 적어요. 이 녀석들이 왜 그런데 이렇게까지 집을 섬세하게 짓냐.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 그걸로 치자면 설계 도면이 되게 완벽한 거거든요. 설계 도면대로 FM대로 지은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간단합니다. 재료가 너무 귀하니까요. 재료가 어떻게 귀하느냐. 밀랍이잖아요. 그렇죠. 꿀이죠. 근데 꿀벌이 0.5kg의 밀랍을 얻기 위해서 네. 꿀 4kg를 퍼먹어야 됩니다. 야,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구나 얘네들. 그러니까 먹고 싸면 끝도 아니에요. 심지어 먹고 싸면 끝이 아니고 네. 작은 밀랍 덩어리를 모아가지고 따뜻하게 또 만들어야 돼요. 자기 몸으로 데워가지고 데운 다음에 공사장까지 들고 와야 돼요. 자기가 직접. 그렇군요. 진짜 번거롭잖아요. 네, 번거롭네요. 그러니까 야. 당연히 꿀벌이 훨씬 심리적으로 힘든 거죠. 반면 말벌 집을 보셨잖아요. 말벌 집 그 가끔씩 막 집 그 천장에 매달려 있고 이런 분들 시겁하시죠. 네네. 말벌과 중 하나 이제 나나니벌 집이 진짜 엉망이에요. 진짜 마음대로 지어요. 순살 그쵸. 아파트처럼 지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특정 브랜드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순살 아파트는 실제 뭐 있었던 일이니까. 네, 막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짓는데 재료가 되게 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도면이라는 게 없군요. 네. 그냥 대충 그냥. 대충 바르는 거예요. 왜? 진흙이거든요. 비만 오면 되거든. 비만 오면 사방에 널린 진흙 가지고 대충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현실 생활로 가져와 보면은 네. 제가 버스비랑 학식비에 도합 4,000원 가지고 네. 뭘 어떻게 할지 고민을 계속 할 때 그렇죠. 여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다른 의미 있는 일들을 했겠죠. 그냥 공부에 전념을 한다거나 실습에 전념을 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부족한 돈을 쪼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대역폭이 자연스럽게 줄어 있고 하나의 일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생각할 힘 자체가 빼앗기고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쉽게 화내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비관적으로 변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경우는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일이 많고 몰릴 때면은 딱 이렇게 돼요. 쉽게 화내고 쉽게 우울해지고 너무 인생이 비관적으로 그냥 변합니다. 예,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맞아요. 당연한 거 맞는데 네. 이걸 주의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거. 이 상태에서 멘탈 호신술의 핵심인데 네. 사상사 다 그런 거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구나.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세상 다 그런 거야. 체념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벌꿀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화가 나는 거구나. 이걸 인지하고 있음으로써 네. 자기 마음을 좀 더 보살필 수 있는 게 이 멘탈 호신술의 핵심입니다. 네,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더 들어봐야죠. 네. 그럼 이제 이 결핍이 생겼는데 우리한테는 돈이라는 결핍이 생겼는데 네. 이 결핍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샌디라고 엘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서 터널 안에 있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근데 좀 막연하죠. 어떻게? 터널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외부의 힘을 빌리라는 얘기거든요. 제일 좋은 건 터널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이미 들어갔잖아. 굳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막 그 신년만 되면 헬스장에 일단 가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1년 가신 분들 그리고 1년치를 끊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겠죠. 네. 근데 트레이너들한테 제가 헬스 트레이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절반 이상이 3개월쯤 눈에 띄다가 안 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절반 중에서 한 80%는 한 달 하고 안 온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양반들은 포기하지 말고 나와서 환불을 받으세요. 환불 규정을 그래서 엄청나게 빡빡하게 해놨죠. 한국 헬스계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나마도 1년 열심히 온 사람들, 그냥 3개월쯤 오던 사람들 띄엄띄엄 오고 막 그러는데 네네. 반대로 이제 그걸 해보자는 거죠. 이제 개인 PT 있잖아요. 네, 헬스장은 퍼스널 트레이닝. 네, 개인 PT는 주 3회 이상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만큼 돈을 썼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까우니까 네. 그것도 거액을 썼으니까 일단 네. 첫 번째 1차로 돈을 박은 게 아까워서 두 번째 트레이너가 계속 운동을 하라고 눈치를 줘요. 아니 그 사람도 돈을 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년치 짐을 끊는 것보다 PT를 하는 게 가격이 최소 5배 이상 더 비싸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돈을 받은 값을 하려고 하니까 트레이너도 그러니까 운동을 강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 의지가 도저히 안 생기는 분들 헬스장을 끊을 게 아니고 일단 PT를 끊으시라라는 거고. 작가님,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생기는 결핍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싼 거를 하라 그러시면 이걸 과연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실지 흥미진진? 네네. 이게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했는데 네. 이게 넛지에서도 비슷한 게 나와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상기시키기라는 건데요. 넛지 자체가 내용 들어보면은 느슨하게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이잖아요. 느슨하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막 강연 이런 거 출판 요청 같은 것들을 되게 받을 때 네. 능력이랑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거절한 게 되게 많은데 네. 이럴 때 가장 편한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분들이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여쭤보세요. 이거 제 스타일인데? 미치는 거예요. 이거 거절을 못해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요. 이러면은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무시가 사실은 이 터널링 이펙트의 핵심을 무시해버리는 게 중요한 건데 아하. 무시를 아하.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근데 반대로 적용해 보면은 고의로 무시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PT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걸 금융에 적용시키면은 자동 적금 혹은 주식 장투 있잖아요. 묻어두기. 그렇죠. 막 묻어두기가 되는 거죠. 이야기를 쭉 길게 나왔는데 다시 핵심만 딱 두 개를 짚자면 두 개입니다. 네. 첫 번째는 무시하지 않도록 케어를 받거나 두 번째 무시하도록 케어를 받거나 두 개가 대단히 단순한 방식인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케어하기를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무시하도록 케어받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케어를 받거나 네. 이 두 개를 근데 케어가 핵심이고요. 네. 돈 문제에 앞서서 돈 얘기는 다음 주로 네. 주로 미뤄두고요. 네. 돈 문제 앞서서 운동에 이걸 적용시켜 본 사례가 있어요. 선사례인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술이랑 야식 때문에 몸무게가 한 80kg까지 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 이제 돈 문제로 우리가 결국 다시 돌아갈 건데 지금 이걸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돈이 없는 것처럼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몸무게가 80kg까지요.
네, 몸무게가 80kg까지 늘었었는데 작가님 키가 그렇게 크진 않으시니까 80kg면 네, 흔히 얘기하는 고도 비만. 고도 비만이 맞아요. 그냥 네. 완전 그냥 빼박 고도 비만이었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생업의 치명타예요. 80kg가 된다는 거는 용접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자세가 유연해야 되니까. 용접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몸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네. 몸무게가 무거우면 이게 일의 난이도 확 올라가요. 일단은 가장 큰 게 몸에 하중을 버텨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릎 같은 걸 당연히 쓸 거고 목 관절 이런 것들이 되게 쓸 텐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쭈그리거나 쪼그리거나 목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동작들이 많을 테니까. 자기 몸의 하중을 견뎌내야 되는데 하중을 덜어내지는 못할 망정 하중이 드니까 엄청 치명타였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때 몸무게를 줄이려고 막 자구책을 생각했었는데 이때는 행동경제학을 몰랐을 때였어요. 네. 근데 이거를 돌이켜 보니까 느꼈던 게 이제 나는 무시하도록 케어받기를 이미 하고 있었구나. 오, 네. 첫 번째로 이게 무시하도록 케어받기 전에 네. 가장 먼저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양산에 제가 가게 되거든요. 양산에 네. 가면서 몸무게가 쭉 빠져요. 뭘 했느냐? 네. 냉장고에 아무것도 안 넣어놨거든요. 잠깐만요. 그것도 엄청난 의지 아닙니까? 보통은 냉장고에 아무것도 안 넣어놔도 그럼 족발 치킨을 시켜 먹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양산 시골 총콜이라 배달도 안 오는 데였어요. 심지어.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취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배달도 안 오는 곳이니까 식량을 냉장고에 채워놓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먹을 방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네, 대역폭을 할애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죠. 너찌에서도 그러니까 캐슈넛을 그냥 관계된 장소에 올려두면 캐슈넛을 다 같이 먹는다. 그렇죠. 이게 있는데 캐슈넛을 천장에다가 두면은 굳이 찾지 않거든요. 그렇죠. 안 보이면 안 찾으니까. 예, 그렇게 무시하도록 케어를 받은 거죠. 일부러 무시하도록.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케어라고 표현했지만 본인의 의지로 셀프 케어를 하신 것 같네요. 예, 이게 고의로 무시하기고요. 네, 반대로 운동 같은 경우는 네.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는 방식을 택했었어요. 제가 아하. 친구한테 기본적으로 야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일단은 너가 운동한 걸 인증하라더라고요. 맨날 아하. 인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NRC 그때는 NRC를 쓰진 않았는데 네, 자기가 뛴 거리랑 칼로리 탄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앱이 있어요. 많이 그걸- 있죠. 네, 그걸 캡처해서 보내고 그리고 제가 살던 양산 밑에 운동장이 있었는데 운동장에 턱걸이랑 뭐 그리고 봉 같은 게 이렇게 턱걸이 봉부터 해가지고 딥스봉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인증을 해라 해가지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매일 그냥 보내였어야 됐어요. 매일 보내도록 하니까 쭉쭉쭉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접목시키게 되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이 그냥 네. 일상 영역에 녹아버린 거죠. 음. 근데 돈도 사실은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는 행동경제학을 알면서 네. 돈에 적용시키게 됐는데요. 네, 고의로 무시하거나 무시하도록 마음먹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네네. 작가님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살이 쪄서 급격히 체중이 늘어나서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줄인 것과 운동을 하게 된 것을 셀프 케어를 한 것과 그리고 무시한 것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돈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지금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세한 돈에 적용하는 건 다음 회차에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 약간 약 파는 것 같아요. 이거 마치 어디 그 다단계 사무소에 막 들어와서 지금 첫 번째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이게 저도 사실 이게 처음 얘기 들으면서 약장수처럼 이렇게 되게 우려됐었는데요. 네, 예, 아마도 실제로 그러할 것 같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도 네, 결국은 뻔한 얘기거든요. 음. 근데 뭐 자기계발서가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무슨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다 뻔한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근원을 알아보자는 건데 다음 시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지출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출을 무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거나 뭐 이것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군요. 지출 관리. 야, 지출 관리가 터널 이펙트와 연결되는 것, 그 고리가 과연 무엇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터널 이펙트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터널 이펙트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극도의 결핍 상황에 빠졌을 때 그 결핍에만 온 신경을 쏟는 것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생긴 결핍, 작가님은 스스로 가난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거 작가님이 실제로 경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사실 돈으로 고통받는 건 어느 계층이나 아주 돈이 많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나름대로의 경제적 괴로움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좀 더 풍요롭게 쓰지 못하는 만족하게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긴 할 테니까 근데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돈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멘탈 경호 방법으로 터널 이펙트를 말씀하셨고 무시하도록 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외부의 도움을 받는 법을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에서 킵을 하고 다음 논의로 한번 넘어가려고요. 사실 제가 엄밀한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없을 뿐더러 그 심지어 오래된 내용이라 가지고 책은 심지어 마산에 있어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경제학 강의나 그런 건 아니니까 진짜 말 그대로 천현우라는 사람이 불행을 극복하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돈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회차를 위해서 약간 예고편을 남겨두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출 얘기로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쭉 계속 줄창했던 얘기가 인간 돈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쓴다. 버는 거에 대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작가님 그럼 지금 현재는 돈을 지금은 수입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지셨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예전보다 지출하실 때 예전만큼 계획적이신 건가요? 예전만큼 계획적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네. 그게 똑같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하는데 가장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네. 자, 사이즈는 별로 없는데 네. 많이 팔리는 옷이 있어요. 이걸 아하. 새 옷으로 사면은 바보짓이죠. 왜냐? 중고가 엄청나게 많이 풀릴 테고 사이즈는 폭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걸 찾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옷은 감가상각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그쵸. 절반가예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소비를 어떻게 할지 막 돌이켜 보면은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견적이 딱딱딱 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소비가 그냥 지금 체화된 거군요. 네네. 그것도 이제 그동안 이제 오랜 시간 지속된 결핍에 의한 선험, 체험, 학습을 통한. 네, 보통 이제 가성비 이런 것들은 이제 박리담의 사이트 같은 데를 보면서 이런 건 싸구나 저런 건 싸구나 이런 것들인데 그냥 이제 저는 경우를 합쳐가지고 그런 생각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저희가 가성비 소비를 권장하는 그런 콘텐츠는 전혀 아니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천현우 작가님이 가난으로 인한 불행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그 이야기가 사실 저는 오늘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와서 이걸 어떻게 이어가시려고 하지 하는 걱정도 되고요. 걱정과 함께 기대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별로 감이 안 옵니다. 일단 던지긴 던졌는데 이제부터 써야 됩니다. 떡밥 회수 잘하실 거죠? 해봐야죠. 세상에 제일 나쁜 드라마가 떡밥만 던지고 끝내는 겁니다. 모든 극이 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용두사미가 시대 정신 같아서. 아니요 안 돼요. 어느 정도 훼손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새- 시대 정신 따르지 않겠습니다. 요새 K 드라마가 K 시리즈들이 그 글로벌 OTT에서 환영을 받는 이유는 떡밥 회수가 비교적 충실하거든요. 용두사미인 작품들이 많이 덜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작가님이 주신 마지막 원고에는 이렇게 써놨었어요. 돈도 마찬가지고 고의로 무시하거나 무시하도록 마음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주셨는데 이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원고를 준비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화두를 던져놨는데 네. 이거를 하려면 이제 책을 뒤져봐야 되잖아요. 아하. 책을 가지러 가야 돼요. 맞아요? 네, 마산으로 책을 가지러 갈 수밖에 없죠. 어머나 세상에. 네, 집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얼기설기 막 썼었는데 오늘 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네. 청자분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으나 너그럽게 좀 들어주십사 합니다. 장기 시리즈는 장기 시리즈가 가지는 매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도 우리가 천현우 작가님을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아주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완결편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 드릴게요. 적당히 좋아하면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적당 덕후? 적당 덕후가 뭐예요? 이거 설마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뮤직 익스프레스의 지타민 DJ 지유 아나운서. 왜요? 어때서요? 많이 이상해요? 이상하죠. 프로그램 이름에 덕후가 왜 들어가요? 덕후가 만들고 덕후가 출연합니다만 선배님이 덕후세요? 출연하시는 분들도 덕후고요? 그럼요. 어엿한 덕후가 성공한 덕후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덕후는 알겠고요. 그럼 적당은 뭡니까? 적당히. 덕후는 적당히 좋아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덕후 냄새 나요. 맞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덕후 향기 가득한 정력 충만 콘텐츠입니다만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적당 덕후 적당히 좋아하면